네, 이번엔 민주당 선대위로 가겠습니다.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밀착 수행하고 있는 분이죠. 강훈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네. 목소리 힘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그 12일, 13일, 14일 일정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이 모두 부산, 울산, 경남으로 집중이 돼 있던데요. 왜 네. 이곳을 첫 동선으로 정했던 거예요? 메타버스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주에 저희가 대구를 먼저 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대구 경북대학교에 강연했었죠. 그래서 음, 그리고 그 서문시장에 방문했습니다. 네. 저희가 취약 지역인 대구 경북 그리고 세대로는 2030 청년 세대 그리고 분야로는 자영업자 상인들을 이제 지난주에 만난 거고요. 음, 이어서 이제 이번 주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판적인 민심을 들으러 갔다. 이렇게 또 음. 그렇게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경청 결과 좀 민심이 어떻던가요? 좋지 않죠.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이 많으시고요. 예,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담아주시려는 많은 분들이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도 또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일부 언론은 그 이재명 후보의 부산 재미없다 이 발언을 또 키우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실은 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예. 인재들이 왜 다 그 스타트업 벤처 간담회에서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고 부산이나 지방에는 안 내려오는 라는 청년들의 하소연에 응답하면서 그래 부산 재미없지 다들 서울로 가는 게 그런 문제점을 맞장구 쳐주는 점에서 그 6글자만 부각시켜서 보도한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언론은 죽자고 달려든 격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네. 진실을 다시 밝혀주고 있어서 예. 좀 오해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일부 언론의 어떤 거지 의도적인 대서특필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그 부인 관련 그 해명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좀 그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떤 점을 좀 우려를 하셨던 건가요? 가짜 뉴스의 정도가 좀 지나치게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아예 이렇게 깨끗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더 투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요만큼 보니까 이거는 의심되네, 이만큼 보니까 이거는 의심되네 이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동선 자체나 또 실제로 후보나 부인이 어떻게 움직였고 활동에 요 관련해서 낙상 사고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또 국민의 도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가짜 뉴스에 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부인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좀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거를 심파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깜짝 그냥 전화 연결 우연히 한 건데 네. 그거 갖고 뭐 여기서 나온 거 자연스러운 모습을 마치 의도한 것처럼 또는 심파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녁에 집에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안경이 깨지고 눈이 다치고 또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만 가짜 뉴스를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상식적인 흐름일 텐데요. 네. 그것을 또 뭐 심파다고 하는 것도 너무 또 매몰찬 반응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그나저나 어떤 건강 괜찮으신가요, 부인은? 네, 이제 회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곧 이제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좀 종합을 해서 좀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지율은 저희로서는 이제 제일 뭐 많이 벌어졌고 또 저희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아직 한 120여일간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후보의 장점들이 부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투표가 이념의 문제로 지금은 규정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상 실용이 문제가 되고 또 특히 부동층은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되나 어떤 걸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점들을 분석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지율의 차이가 좁혀들고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지율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나서부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는 컨벤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치권에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나타났을 때 굉장히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경선 기간 동안 계속 지지율은 좁혀졌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시기이다,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앞으로 막상 선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두 후보 간의 냉정한 비교가 시작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격차를 좁히고 역전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거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봤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못 봤을까요? 우리는 당이 좀 더 크고 훨씬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지점이 예. 국민들이 민주당이 변화라고 요구하는 지점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이 좀 걸리는 지점이 있지만 네. 이게 이렇게 크게 한번 좀 힘을 모으면 가속력이 붙어서 네. 큰 눈덩어리가 돼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초기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인 정당 그리고 몸집이 좀 둔탁한 정당이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을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 되게 이제 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원팀이 못 됐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홍준표 의원이 네. 뭐 승복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비리 대선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렇다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국민의힘은. 네. 네. 그 홍준표 대표랑 좀 상의가 좀 나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보면. 근데 네. 이제 뭐 그쪽 당에 대한 평가 이전에 우리 당이 이제 원팀 체제를 갖췄으니까 지금부터는 새로운 가속력을 붙일 거라는 것에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2030 표심은 지금 뭔가 그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에 좀 많이 있었던 2030 표심도 또 우리 당으로 지금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도 2030 표심에 대해서 지금 쉽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마음을 모으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일각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는 표현들은 민주당 선대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민주당 선대위에서 2030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너무 설익은 정책을 마구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약간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2030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저희 후보 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30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있으면 안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후보가 훨씬 더 캠페인이나 또 실제로 2030 마음을 청년 세대의 문제의 마음에 대해서 듣는데 더 잘 뭐라고 할까 또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할까요?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일주일 동안 옆에서 본 결과로는 문제 해결사형 리더십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절박하고 직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보면 수술실 CCTV라든지 지역화폐 활성화라든지 또 최근에는 요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 2030 문제, 즉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도 그들에게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저희한테 올 거라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2030의 문제가 그 1순위가 뭘까요? 그건 좀 더 저희가 설익은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준비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게요. 윤석열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직관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관중 중에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점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젊은이와 함께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진심으로 우러나고 또 진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진심인지 그거는 아마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별로 진심이 안 통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어제 전면 재검토를 꺼낸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은 측면들이 많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50조를 자영업자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뒤로 뭐 당내에서나 원내에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내년도가 바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지금 예산 시즌이거든요, 국회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대장동 투기에서 나타나온 부동산 환수이익을 개발이익을 환수하자. 예. 또 이런 이익에 대해서도 그 뒤로 이야기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말뿐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구체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지금 당장 그 불만을 가지는 세금을 많이 종부세를 가지는 불만을 많은 사람의 표만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구체적인 실천 의지와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내 설치된 고발사주 TF 있잖아요. 이거를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던데 왜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윤석열 후보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 가족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2019년 통계에 따르면 5년간 민간인 기소율은 보통 한 40%가 넘거든요. 근데 뭐 검사의 범죄 기소율은 0.13%, 0.2%가 안 됩니다. 26년간 검사 생활하면서 뭐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뭐 여기에 대한 분들의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논물 표절 의혹들이 계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민간인들이라면 충분히 기소됐던 것도 26년간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들은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모는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 불법 수급해서 이미 사기 혐의로 징역 3형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파헤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또는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소위 공정을 부르짖는 후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엄중한 잣대는 국민들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그 정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이 다시 이제 파고를 형성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된 김만배, 남욱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일주일쯤에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게 파고가 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입장에 대해서 단순합니다. 네. 진실은 끝까지 밝히자는 입장이고요. 예.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도 그것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받는 것이 그리고 수사를 받은 다음에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 특검 받자라는 것은 수사를 멈추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동의하기 어렵지만 예.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저희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 논의는 그 최소한 이 그 대장동 3인방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수사 결과가 최종으로 나온 다음에 국민들의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가족들 관련되어 있는 수사나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다 조사와 수사를 끝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특검 그 도입 논의 개시 시점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 국가인재위원회를 발족을 시켰는데요. 지금 뭐 말씀 안 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영입 오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뭐 이제 발족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네.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면면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또 더 함께 포함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인재 영입은 둘째치고 그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그 합류를 그 전제로 해서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 맞대응 카드로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보도가 좀 있던데요. 혹시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까? 관련해서?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고요. 예. 근데 선대위의 크기나 선대위에 누가 영입된다고 해서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좀 옛날 트렌드 방식의 선거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당대표 후보가 어떤 선대위원장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선거이시지 이게 뭐 김종인 대 누구의 선거도 아니고 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선거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과 윤석열 과연 누가 우리 미래의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는 선거로 압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선대위 논의, 선대위 규모의 논의 또 선대위 방식의 논의가 본질이 아니라
누가 후보이고 누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인지가 아마 본격적인 대결이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물 대결은 후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통령 선거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